UPI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순열의 경제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실 사태가 꼬리를 물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흉흉합니다. DLF 원금 손실, 라임 사태니 부실 사태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에서, 자산운용사가 판 메자닌 펀드에서, 또 증권사가 판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 대규모 부실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당수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거라고, 어디서 뭐가 더 얼마나 터질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금융시장을 지뢰밭에 비유합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에서 발화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부실 사태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사모펀드라는 점입니다. 사모펀드가 뭐길래 어쩌다가 지뢰밭이 된 것일까요? 자, 사모펀드가 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PEF라고 하죠. 영어로는 Private Equity Fund입니다. 50명 미만의 소수 투자자에게서 사모, 프라이빗한 방식으로,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50명 이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아 법적 규제를 받아 운영하는 공모 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를 말합니다. 공모펀드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데 비해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투자자 보호, 건전성, 정보 공개 등에서 규제가 느슨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 투자자여야 합니다. 이른바 기관 투자자에 준하는 선수, 빠꼬미들이나 뛸 수 있는 무대라는 뜻이죠. 자, 이런 사모펀드가 최근 수년 새 급성장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입니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영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 요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새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 규모가 197조 원에서 400조 원 가까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자, 금융위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선진 외국에 비해 규제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 모험 자본으로서 사모펀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사모펀드는 금융산업 내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경제 역동성 제고에 사모펀드가 기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사모펀드가 굉장히 양적으로 급성장을 했지만 DLF 원금 손실 사태에서 보듯 지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최근에 그 DLF에 투자했다가 이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보게 된 그 피해자들,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피해자들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 투자자 한 명이 기자들에게 자신의 그 통장 계좌를 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지금 DLF 사태는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규모는 양적으로 급성장했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 침체와 맞물려서 독이 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규제 완화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사모펀드는 개인이라도 선수나 빠꼬미, 거의 전문가에 준하는, 기관 투자자에 준하는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인데 그 선수, 적격 투자자의 자격, 그 문턱을 너무 낮췄습니다. 2015년 금융위는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 기준을 최소 투자자금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죠. 금융 지식이 없어도 전체 자산이 얼마건 1억 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턱을 낮추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 금액도 2014년 말에서 2018년 사이 2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모펀드 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동안 바로 지금 부실이 터진 DLF 등 문제의 사모펀드들이 선수로 둔갑한 개인들에게 팔려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낚여 노후 자금을 날리게 된 이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DLF 사태입니다. 자, DLF 사태에서 보듯
은행들은 이 같은 고위험 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즉 불안전 판매로 팔아치웠는데요. 그래서 은행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불안전 판매에 멍석을 깔아준 것은 결국 정부입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부실 사태는 규제 완화의 결과물인 것이죠.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 시장에 매설된 지뢰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맞아 터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규제 완화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격을 너무 낮췄다는 겁니다. 최소 1억 원만 투자할 수 있으면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느슨한 것이었습니다. 자, 1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손실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다거나 사모펀드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 능력과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합니다. 미국 자본시장법의 그 소피스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개념인데, 또 유럽은 일반 투자자는 아예 사모펀드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나 전문가라 할 개인 투자자로 한정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1억 원만 투자할 수 있으면 적격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사모펀드의 선수 입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는 원래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리스크가 높아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분야다.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해외에서 이런 상황은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잠시 축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축구 룰 중에 오프사이드라는 것이 있죠. 공격팀 선수가 공보다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 즉 오프사이드에서 플레이할 경우 반칙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죠. 하지만 이 규칙엔 중세 유럽 축구에서 유래한 역사적이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진 골대 근처까지 깊숙이 침투해 숨어 있다가 공이 오면 낚아채 득점하는 비겁한 행동을 규제하는 룰입니다. 궁극의 지향점은 공정성이죠. 스포츠의 품격을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핵심 가치입니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룰이라며 폐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문 밀집 현상과 함께 축구는 질적 타락과 신뢰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자, 경제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경제에도 오프사이드와 같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 룰이 있어야 합니다. 오프사이드의 폐기 처분이 어떻게 위기를 몰고 오는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떤 위기가 오는지는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고, 멀리 갈 것도 없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이 또한 그렇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규제 완화, 시장 자유 확대가 진행된 것은 공통 현상이었죠. 일종의 오프사이드 폐기가 재앙으로 이어졌음을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 누군지 아시겠죠? 오랜 세월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준 의장입니다. 이 앨런 그린스펀은 규제 완화의 역설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2006년까지 18년간 미 연준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신자유주의자이며 규제 철폐의 천병이었죠. 극단적 규제 혐오증으로 은행들의 수신금리 규제, 금리 상한성 규제인데 레귤레이션 Q를 폐지하다시피 하는 등 금융산업의 규제 빗장을 풀어나갔습니다. 예금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구분했던 글래스-스티글법도 그가 재임 중이던 1999년 철폐됐죠. 대공황 이후 제정된 규제법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었다고 폴 크루그먼은 지적했습니다. 이후 규제 시스템은 점차 허물어졌고 은행들은 자신감에 도취했으며 위험이 커지면서 위기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 그에 져서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에서 지적했습니다. 자, 지난 10여 년간 한국 경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전개됐죠.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두고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이런 좀 과하고도 기괴한 표현을 동원하며 규제 완화의 진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어 규제 완화는 그해 여름 초이노믹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이죠. 초이노믹스로 본격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 인하 플러스 주택금융규제, LTV, DTY와 같은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위험한 정책조합, 이 정책조합을 일격에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격이라고 그 주택금융 규제에 대해 그렇게 최 부총리가 사자후를 토하자 관계당국 수장들은
풀잎처럼 누웠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적 가계부채와 고공행진한 아파트값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 당시 이딴 금리 인하는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금리 안정을 해치는 결정이었다. 이런 때늦은 후회와 반성의 목소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의 등장인물이 경제석학 폴 크루그먼입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죠. 폴 크루그먼은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예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사모펀드가 지뢰밭으로 변질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의 부메랑입니다. 경제사에서 위기는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죠. 본질적 이유는 똑같습니다. 폴 크루그먼이 지적하듯 예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겪으면 규제를 강화했다가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규제를 걷어치우고 다시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죠.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국내 사모펀드는 10,000개가 넘습니다. 전반적 실태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 뭐가 더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의 부실이 경제 전반의 부실로 번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유순열의 경제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